근대 힘으로 무장한 전함들이 최초로 벌인 대규모 해전인 스즈마 해전. 제1차 세계대전의 유토란트 해전이 있기 전까지 스즈마 해전은 사상 최대 해전 타이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 10년 동안에도 이런 대규모 해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즈마 해전은 세계 해군 군함의 역사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배수량, 고속기동력, 대구경 함포뿐만 아니라 선체 곳곳에 소규모 부포를 빽빽히 우겨넣는 기형적인 현상들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스즈마 해전 이후 변화된 해전의 패러다임을 확인한 영국 근대 해군의 아버지 존 피셔 제독은 이 해전에서 영감을 받아 신개념 전함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탄생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곧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 군축조약이라는 헤게모니의 변화에 대한 기원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즈마 해전 당시 러시아 발트 함대가 아프리카 대륙을 빙돌아 지구의 반바퀴를 넘어 대한해역과 스즈마해역까지 항해한 눈물겨운 여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마치 대항해 시대 탐험가들의 항해 루트 같습니다. 발트 함대, 즉 러시아 제2태평양 함대는 일본의 연합함대와 싸우기 전 기왕자 보급품 확보를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군에 의한 리순 요새의 함락 때문이었고, 둘째는 인도양과 남중해 주항로가 이미 영국의 뒷마당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죠. 당시 발트 함대는 영국의 집요한 방해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지금의 베트남까지 가서야 겨우 석탄과 식수, 보급품을 조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충분하진 않았죠. 이러다 보니 남중해를 통과해 일본 본토에 다다를 무렵에는 배 안에 목재가구를 모두 갑판으로 끌어올려 땔감으로 써야 할 정도였죠. 이렇게 장장 220일 동안 지구둘레의 4분의 3에 가까운 거리인 28,800km를 항해해온 발트 함대는 혹여배는 멀쩡하다 하더라도 함대의 수병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발트 함대의 우선 목표는 이미 일본 해군의 경멸이 아니라 선 함대 보전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이렇듯 러시아 함대는 전투를 벌이기도 전에 이미 진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 보다 가까운 류승항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 우선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 휴식과 정비를 취한 다음 일본 해군에 대한 공격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1태평양 함대의 합류가 물거품이 되자 그들의 목표는 일단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무사교양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목표가 단순해져서 작전도 단출해졌을 것 같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난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보급품과 연료의 조달, 그리고 일단 일본 해군을 피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갈 수 있는 항로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전에 참가했던 러시아 군함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전쟁 전 일본은 암스트롱사의 49경장 30.5cm 주포냄을 탑재한 영국 해군의 전 드레드노트급 전함 로얄 세퍼널급의 개량 형식인 12,000톤급 후시급 전함과 더불어 마제스티급 전함의 개량형이며 주포와 부포는 후시급과 같은 시키즈마급 전함들을 이미 보유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해군도 당시 열공의 전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전함을 건조하기로 계획하고 만재 배수량 11,500톤의 최대 16노트의 속력을 발휘하며 일본 해군과 마찬가지로 49경장 30.5cm 2연장 함포를 채용한 전함들을 건조했습니다. 당시 이 전함들에 설치된 함포의 성능은 331.7kg의 포탄을 양각 15도에서 14,640m까지 날릴 수 있으며 5,490m 거리에서 201mm의 현측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다 6,940km의 양호한 항속거리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 페트로파블로스크, 폴타바, 세바스톨 등의 전함 세척은 1897년부터 차례로 취역시키자마자 당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일본의 대항하기 위해 리순에 배치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척 모두 일본 함대와 본격적인 전투에 투입되기도 전에 리순에서 전부 잃은 상태였었죠. 그러나 러시아는 이들 최신의 전함 세척을 손실했었음에도 발트 함대의 전체 기함인 전함 크냐지 소보로프를 필두로 전함 임페라토르 알렉산드르 3세, 보르디노, 오렬, 오슬랴바, 시소이 벨리키, 나바린,
임파라토르 니콜라이 1세, 게네랄 아드미랄 아프라크신, 아드미랄 우샤코프, 아드미랄 세니아빈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순양함으로 올레크, 아브로라, 드미트리 돈스코이, 블라드미르 모노마프, 아드미랄 나키모프, 이즘루트, 오로라, 스페틀라나, 알마즈, 잼츠크, 우랄 등을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에서는 어뢰정이라 부르던 구축함으로 부이누이, 베도부이, 부이스트리, 브라부이, 그로즈누이, 그로무키, 보도르이, 브레슈 자시, 베즈루 표슈니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당시 발탐되는 보조함정 포함 총 45척 이상을 전개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능이야 어찌됐든 수량면에서는 일단 일본 연합함들을 압도하는 규모였었죠. 잠시 언급할 일본 연합함대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탐되는 장거리 운항에 따른 보급 부족과 수병들의 피로도에 의한 심각한 사계 저하로 이런 어마어마한 전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대의 전투력은 상당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러인 전쟁 전비는 총 19억 8,400만 엔. 당시 영국과 미국의 10여 엔을 지원하긴 했지만 영국과 미국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전쟁이 조금만 더 진행됐다간 일본 정부는 급기야 파산을 선언할 지경이었죠. 이 위기에서 일본을 구해준 것이 바로 스시마 해전이었습니다. 스시마 해전 덕분에 사실상 러일 전쟁은 끝이 났던 것이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어쩌면 해군 육성의 역사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일본은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예산의 30%를 군함 건조에 투입했을 정도였으니 온 국민이 안 먹고 안 써가며 군함을 쥐어짜듯 만들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일본은 동맹국 영국으로부터 최신화 전함들을 아주 비싼 가격에 사오고 있었습니다. 말이 동맹국이지 당시 영국은 이처럼 일본에 무기를 팔아 짭짤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피땀 흘려 만들어낸 일본의 전함들은 곧 그 효용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영국으로부터 전수받은 영국 해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훗날 일본 해군의 도약에 발판이 되죠. 그러면 이번엔 당시 일본 연합함대의 면모를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함 미카사를 기함으로 전함 시키지마, 후지, 아사히, 후소, 순양함으로 가수카, 니신, 카사키, 치토세, 오토와, 니이타카, 이즈모, 아즈마, 도키와 야쿠모, 아사마, 이와테, 나니와, 타카치오, 아카시, 스시마, 이치쿠시마, 마츠시마, 하시타데, 스마, 이즈미, 치오다, 아키스시마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일전쟁 후 청으로부터 노익한 친엔 그리고 러일전쟁 후에 사용되긴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노익한 순양함 바리아크도 급거 수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연합함대의 주력이었던 이들 순양함들은 숫자는 그런대로 많았다지만 대부분 이미 구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본 연합함대는 다소 많은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시라누이, 하루사메, 후부키, 아리아케, 아라레, 야마비코, 아카츠키, 고후, 덴, 카이세리, 아케보노, 시노노메, 우스구모, 가스미, 사자나 미쿠모, 아사기리, 무라사메, 하쿠운, 아사시오, 고우쿠모, 유기리, 가케로, 하야부사, 시라쿠모, 시라타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역시 대형 함정을 동원한 집중 요격 전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프랑스 해군으로부터 전수받은 빠른 기동을 통한 유격 전술에 입각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발탐대가 마다가스카르에 머무르고 있던 1905년 1월 류순 요새를 함락하고 나서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 도고 헤이아치로는 한숨 돌릴 새도 없이 함대가 1년 동안 사용할 포탄을 단 10일 동안의 연습 자격에 다 소모할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고는 발탐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가기 전 이를 무조건 격파해야만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함대가 정상적 일리는 없다. 보급에도 문제가 있었고 선박들도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블라디보스토크 입항 이전에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즉 블라디보스토크 입항 이전에 러시아 함대와 조우할 수만 있다면 러시아 함대를 악조건 속에 빠뜨려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일본 함대는 전력은 약했지만 당시 최선의 조건에서 교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던 것이죠.
이는 당시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정세 분석과도 동일했습니다. 만약 발트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간 순간 일본은 러시아의 전쟁에서 절대 이기지 못한다. 표테리 울세 이후 100년간 막강한 해상 전력으로 굴림해온 발트 함대. 즉 수병들의 숙련도는 세계 최강 영국 해군과 비견될 정도였고, 당시 직원이었던 로제 스티펜스키 중장 역시 당시 최고의 해군 제독 중 한 명이었습니다. 220일간의 항해 동안 단 한 척의 낙오도 없이 1만 6천 해리를 달려왔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지휘력은 탁월했었죠. 지노비 페트로비치 로제 스티펜스키 제독. 그는 크림 전쟁에도 종군했으며 영국의 해군 무관으로도 파견되어 근대 해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후 주요 해군 관련 행사에 늘 참여하여 함포 사격 시범이나 해성 기동 훈련 등을 선보여 짜레의 눈에 들었던 인물이었죠. 거기에다 당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던 러시아 군부의 행태와는 달리 그는 개인적으로 매우 청렴하였고, 공공한 부하들에게 자기 봉급을 일부 떼어줄 정도로 부하들을 지극정성으로 아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병들의 존경심 또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이 작전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다소 낡고 장비가 온전치 못한 함정들을 이끌고 원정을 떠나기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자신을 정했던 니콜라이 2세의 부탁과도 같은 완곡한 명령을 결코 그는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혹독하리만치 긴 항해로 당시 발트 함대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전투는 고사하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항해도 자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에서 일본 해군과 전투를 벌인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이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단 하나. 일단 어떻게 해서든 일본 해군을 피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입하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일본 해군이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발트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 있는 항로는 3개였습니다. 첫 번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스즈마 해협. 두 번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스가루 해협. 그리고 세 번째,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의 소야 해협이었죠. 이 3개의 항로, 이 중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일본 해군에도 딜레마가 있긴 마찬가지였죠. 앞서 보셨듯이 당시 일본 해군도 이 3개의 예상 항로를 다 틀어막을 전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상 항로를 모두 방어하겠다고 함대를 쪼갰다가는 발트 함대에게 각계 격파당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일본도 이 3개의 예상 항로 중 하나를 골라서 모든 전력을 투입해 발트 함대와 일전을 벌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러시아 함대와 일본 함대는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발트 함대의 참모와 주요 지휘관들은 3개의 대안을 놓고 안전하게 소야 해협으로 가야 한다. 아니다. 적의 허를 찌르는 강행 돌파야말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트 함대는 대한해협, 스즈마 해협을 지나가는 항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연료 사정과 수병들의 피로도를 고려한다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최단거리를 선택하는 편이 가장 합리적이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일본 해군도 발트 함대가 연료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석탄 보급선을 추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료에 연동될 발트 함대의 예상 항로를 예측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런 일본의 추적에 로제 스티펜스키 제독도 기만책을 사용합니다. 함대 일부를 빼내 상선 단속 활동을 벌이며 일본 해군의 신경을 분산시키려 했던 것이죠. 어쨌든 당시 일본 해군은 발트 함대가 최단 거리긴 하지만 위험한 대한해협 스즈마 해협이 아닌 보다 안전하게 소야 해협으로 지날 것이라고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참모들이 소야 해협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그때 스즈마 해협 항로를 주장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함대 사령장관 도고 헤이야치로 제독이었죠. 그는 발트 함대는 220일간 16,000회리를 달려온 함대다. 그러기에 일단 최단거리 항로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그들의 허에 허를 찌른다는 전략성의 술책도 고려해야 한다. 거기에다 대한해협 스즈마 외의 두 곳은 일단 길에 의한 방어도 하고 있었기에 도고 제독은 이곳을 전투의 정지로 낙점하고 아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러시아 함대는 나타나지 않았고 도고는 자신의 판단에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발트 함대가 다른 항로를 잡은 곳이라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에 도고는 대번영의 함대 이동 효과를 요청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런 첩보가 들어옵니다. 러시아 함대의 석탄 보급선이 상하이에 입항했다. 이것은 일본을 미소짓게 할 첩보였죠. 상하이에 석탄 보급선을 보냈다는 것은 즉 발트 함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한해협 스즈마 해협 항로를 택했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러시아와 일본의 운명을 건 스즈마 해전은 시작됩니다.